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패션 스타일리스트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가오는 5월에 신부가 될 예정인데요. 힘들게 돌고 돌아 만난 지금의 남자친구와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힘들게 이 사람을 만났는지 혹시 궁금하신가요? 사실은 이번에 결혼이 저에게는 재혼입니다. 지난 첫 번째 남편과의 악연으로 인해 남자고 결혼이고 제 인생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결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 출발을 시작하기 전에 전 남편과의 징그러웠던 일화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오늘로 다 털어내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부터 저의 사연을 적어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화목한 집안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의 사이가 좋으셨고 부모님은 저와 제 동생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순간부터 저희 아버지는 변리사로 일하고 계세요. 저는 호기심도 많고 혈기가 왕성한 편이라서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아빠는 어떤 회사 다녀요? 우리 보람이 아빠가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하구나? 응, 궁금해. 우리 보람이가 좋아하는 옷 브랜드가 뭐가 있어? 나이키, 아디다스 뭐 그런 거? 그런 브랜드에서 나온 특별한 디자인이나 상표 특허 같은 걸 보호해주는 일이야. 그렇구나. 아직 잘 모르겠지? 모르겠어요. 그럼 직업 체험하는 셈 치고 아빠랑 같이 출근해 볼래? 그래도 돼요? 당연하지.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겨울방학에 아버지가 일하시는 회사에 같이 가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와 동료분들을 보면서 저도 제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형의 옷을 입히는 걸 좋아했던 저는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의상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의류학과에 갔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보다 제가 고른 옷을 다른 사람이 멋지게 소화하는 것이 더 즐겁고 좋았습니다. 보람이 너는 어쩜 그렇게 옷을 잘 입어? 되게 따라 입고 싶게 잘 입는다. 그래? 고마워. 나 이번 주에 소개팅 있는데 나 옷 좀 골라줄 수 있어? 당연하지. 친구들이 저에게 옷을 특이하고 TPO에 맞게 잘 입는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행복하고 즐거웠고요. 그 덕분에 친구들은 자주 저에게 옷을 골라달라는 말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스타일리스트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며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는 화보부터 연예인까지 담당하는 유명한 스타일리스트 분에게 어시스턴트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치열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정말 즐거웠습니다. 연예인들에게 누가 먼저 잘 나가는 브랜드의 신상을 입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실장님이 저에게 어느 브랜드의 옷을 협찬 받아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보람이 너 땡땡 브랜드 가서 이번에 나온 신상 협찬 좀 받아와. 네? 제가요? 그래, 네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아직 모르겠어. 다른 스타일리스트가 그 옷 탐내고 있거든? 네가 가서 한번 혼자 힘으로 협찬 받아와봐. 일종의 테스트야.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제 실력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무작정 협찬받을 브랜드 본사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빌딩 문 앞에서부터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어? 어디 가세요? 저 땡땡 브랜드 마케팅 부서 찾아왔는데요. 뭐 약속된 거 있으십니까? 그건 아닌데. 아, 그럼 못 올라가십니다. 약속 날짜 정하고 저희한테 연락 오면 들여보내 드릴게요. 아저씨, 그냥 한 번만 들어갈게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아, 내가 그런 사람 한두 번 겪은 줄 알아? 나만 곤란해져. 얼른 나가세요. 저는 반드시 빌딩 안으로 들어가야 했고 아저씨는 완강히 저를 밀어내셨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 남자가 제 곁에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마케팅 부서 찾아오셨어요? 네, 저 이번에 나온 신상 꼭 협찬 받아야 되거든요. 실장님이 꼭 받아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마케팅 부서에 있는데 같이 들어가실래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남자를 따라서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마케팅 부서 부장님께서 저를 만나러 와주셨습니다. 이번에 신상 옷을 협찬받고 싶다고요?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미리 약속을 잡고 오셔야죠. 제가 너무 급한 나머지 무명 스타일리스트 어시로 일하고 있는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신인 가수 뮤직비디오 의상 협찬을 받으러 왔어요. 저희한테 먼저 주실 수 없나요? 참 당돌하네. 이게 절차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보세요. 부장님이 그렇게 돌아서려고 하는데 저를 빌딩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준 남자가 저와 같이 부장님을 설득해 주었습니다. 신인 가수한테 입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보니까 가수 컨셉이랑 저의 의상이 잘 맞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 친구가 아직 서툴러서 아마 땡땡 실장님이 테스트 보낸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다른 업무 때문에 바쁘니까 연락 줄게요. 가보세요. 저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준 남자는 저에게 본인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일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서로 연락해야 되니까. 아, 네.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수고하세요. 그게 첫 번째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사람이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외모에 다정한 성격으로 상대방 마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일 배우느라 정신없이 바쁘고 어찌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만 만났으니까요. 아무튼 그 사람 덕에 저는 실장님이 원하시던 옷을 협찬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는 어쩌다 보니 매일 연락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당시에는 굉장히 열정이 많고 야심이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람씨, 나는 이 업계에서 태풍을 몰고 올 거예요. 10년 안에 제 브랜드를 차리는 게 목표거든요. 지금 제가 28이니까 38이 시작해서 40대에는 제 브랜드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 겁니다. 보람씨도 세계적인 스타일리스트가 돼요. 그런 둘이 결혼하면 정말 멋있겠다. 그쵸? 네? 결혼이요? 아니, 농담이에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친한 친구처럼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새 저희 사이는 연인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제 아버지가 변리사라는 걸 알고 저에게 더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3년을 연애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5번이나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습니다. 헤어진 이유는 그 사람이 화가 나고 뭐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 개팍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직도 여러 번 했습니다. 아이씨, 야, 갑자기 왜 그래? 나 운전하는데 옆에서 혼자 과자 먹고 있냐? 어? 너도 운전 좀 배워. 안 그래도 학원 등록했어. 하, 진짜 짜증나네. 내가 네 기사도 아니고. 야, 내려. 뭐? 여기 고속도로야. 오빠 미쳤어? 그래, 미쳤다. 내려.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게 씨. 그렇게 저를 휴게소에 내려놓고 혼자서 쌩 가버린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회사를 옮기거나 일이 힘들 때면 꼭 저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제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주일 후에는 꼭 저를 찾아와서 울며 불며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보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봐. 나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서 날 이해해줄 사람은 너뿐이라는 생각에 자꾸 성질냈어. 정말 내 진심이 아니야. 너 알지? 이젠 잘 모르겠어. 보람아, 나 너랑 안정적인 가정 이루고 싶어. 나랑 결혼해줘. 그러면서 뜬금없이 반지를 꺼내더라고요. 그때는 정말로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어른들 말씀대로 정이 무서운 거였습니다. 정말 바보처럼 그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고 상견례 자리를 가졌습니다. 사실 저희 남부럽지 않을 만큼 여유가 있었거든요. 시부모님은 지방에서 힘들게 장사를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 비용과 신혼집, 그리고 혼수까지 저희 집에서 다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마음이 약해서 시부모와 남편의 연기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상견례 당시 허름한 차림으로 온 시부모님이 결혼을 시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형편이 기울어서 우리 우준이 결혼을 시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우준이 앞으로 해둔 집까지 몽땅 날렸거든요. 근데 우준이가 보람이랑 꼭 결혼하고 싶다고 어찌나 매달리는지. 그 말에 저희 엄마는 눈물까지 흘리시며 아무 걱정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보람이랑 우준이가 얼마나 오래 애틋하게 만나온지 제가 잘 압니다. 우준이 믿고 시집 보내는 거니까 저희가 결혼에 필요한 비용은 다 지불할게요. 대신 우준이 우리 보람이한테 잘하고 살아야 된다. 친정엄마의 말에 남편이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장모님. 평생 보람이 위하면서 행복하게 살게요. 남편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검은 속내를 당시에 저희 엄마도 저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내심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어요. 아까 내가 그 사돈들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못했는데 너무 구차하지 않아? 당신은 사정 다 들었으면서 왜 그래요? 나는 영 찜찜하네. 보람아, 우준이게 정말 믿을 만한 놈이야? 응? 네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말해봐.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잠시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저는 그 사람을 포장해 주었습니다. 아빠, 우준 씨 일에 야망도 크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3년이나 만났죠. 믿어주세요. 저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이니까. 저희 아버지는 인상을 쓰시며 제 말을 다 들으시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처럼 저희 부모님도 제 결정을 따라주신 겁니다. 그 인간과 결혼을 한 것이 제가 살면서 가장 불효를 저지를 일이 될 줄 미처 몰랐습니다. 결혼 후에 저는 제가 직접 스타일리스트 실장이 되어서 직원을 뽑아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서 제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딱 보면 저건 김보람이한 스타일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알아보고 신생 브랜드나 최근의 패션 동향을 알아보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짜고짜 저에게 사무실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람이 너 정말 사무실 낼 거야? 내야지. 이제 내 걸로 시작해봐야지. 독립하기로 다 선언하고 나왔는데 제대로 해보고 싶어. 그게 그렇게 급하냐? 뭐라고? 아니 결혼했으면 남편 내조도 좀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결혼하고 나 아침밥 해준 적 있어? 남의 와이프들은 일 나가서 힘내라고 아침에 진수성찬을 차려준다는데 나는 뭐 혹시 네가 이 집도 혼수도 다 해왔다고 유세 부리는 거냐? 남편의 불같은 성격에 심지가 붙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귀면서 그 인간에게 세뇌를 당했었다는 걸 모르고 있던 저는 그 순간 그 사람의 혀가 폭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설마 그런 걸로. 여보, 그럼 내가 조금 미룰게. 당신 이번에 또 이직하고 적응하느라 힘들 텐데 내가 너무 몰라줬어. 미안해. 그제서야 남편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보람아, 나 좀 섭섭했어. 나 이번에 이 회사에서는 잘하고 싶어. 내가 고속 승진할게. 그리고 내 브랜드 차릴 거야. 도와줘. 아, 알았어. 저는 그 후로 제 사무실을 여는 것을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달만이라도 남편이 안정될 때까지 집안일을 하면서 내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남편이 안정감을 느끼고 자기 일에 더 몰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느새 저를 본인의 몸종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람이 너 지금 집에 있지? 지금 장 보러 나왔는데? 왜? 아, 진짜 도움이 안 되네. 얼른 집에 들어가서 내 서재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서류 좀 가지고 회사 앞으로 와. 아, 당장 10분 내로 와. 남편은 그런 식으로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제가 무슨 자기 하인도 아니고
군대 후임도 아닌데 저를 시켜먹는 게 정말 고깝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잠시 미뤄두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현타가 팍 왔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 인간에게 휘둘리며 제 꿈을 이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 말을 듣지 않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엄마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지만 걱정 끼쳐드리게 될까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힘들어서 지금 일도 시작 못했고. 우리 딸 많이 힘들어? 어쩌냐? 엄마가 도와줄게. 사무실 아직 못 알아봤어? 아니야, 엄마. 천천히 할게요. 요즘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 너희 할머니도 엄마도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었잖니. 검진 받으러 가자.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요. 내일 혼자 갈게요. 그래, 우리 딸 많이 힘들었나 보네. 그렇게 친정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쓰던 방에서 꿀잠도 잤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 저녁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저희 친정아버지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가니 남편이 저를 반겨줬습니다. 보람아, 나 걱정했잖아. 잘 잤어? 화를 참고 장인장모 앞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저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그 서류는 어떻게 됐어? 서류 회사에 있었어. 걱정하지 마. 그게 걱정됐구나.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람아, 우준이가 브랜드 런칭을 한다는데 알고 있었니? 브랜드 런칭이요? 지금 회사 들어간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남편은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3개월간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 보람아, 너한테는 집에 가서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저에게 결혼 후 월급 한 번 가져오지 않은 인간이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장인어른, 장모님, 푹 쉬세요. 그래, 자주 좀 와. 그 말에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제 손을 꼭 쥔 채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남편은 저에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야, 너 미쳤어? 너 서류 가지고 10분 안에 회사로 오라고 했지? 왜 내 말 안 들어? 너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어. 네가 책임질 거야? 내가 왜 당신 심부름이나 하고 있어야 돼? 나 이제 미뤄뒀던 내일 시작할래. 그리고 당신 다시 한번 나한테 이렇게 화내면 우리 그냥 이혼하자는 걸로 할게.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남편은 욕설을 해대며 저에게 퍼부어댔습니다. 그러다가 차로 가서 제 멱살을 잡고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안 나?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나 씨. 뭐가 어쩌고 어째?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혼. 그거 조만간 내가 먼저 하자고 할 거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이거 놓으라고. 아. 제 목에는 남편 손톱에 긁힌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피가 줄줄 나기 시작했어요. 피를 보고 남편도 귀찮은 표정을 짓더니 응급실로 바로 이동했습니다. 응급실에 저를 내려두고 남편은 횡하니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혼자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낮에 엄마가 했던 말씀이 떠올라서 초음파 검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기 결절이 1cm가 넘는데 모양도 안 좋고 아무래도 큰 병원 가셔서 정밀검사 받는 게 좋으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의상치료를 마치고 신혼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집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혹시 암일까봐 걱정도 되고 남편에 관련한 잡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래서 병원 문이 열기를 기다려서 제일 처음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갑상선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거 얼른 수술 진행해야겠네요. 수술 날짜 예약 잡아드릴까요?
아,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제일 빠른 게 2주 후인데 그때로 예약 잡아드릴게요. 네. 갑상선 수술은 간단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술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남편이 늦게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나 밥 안 먹고 들었어. 밥 차려. 아니, 여보, 할 말 있어. 뭔데? 아, 나 씻고 올 테니까 밥 먹으면서 얘기해.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샤워를 하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 휴대폰에서는 연신 알림음이 들려왔어요.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까봐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꾸역꾸역 남편의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잠시 후 다 씻고 식탁 앞에 앉은 남편은 밥을 먹으며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우준 씨, 나 할 말 있다니까? 우준 씨? 아, 징그러. 할 말이 뭔데? 나 갑상선암 2기래. 다다음 주에 수술 받기로 했어. 제가 암이라는 소식을 알리면 남편이 그래도 놀라며 걱정해줄 거라 예상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덤덤하게 계속 젓가락질을 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들었어? 나 암이라고. 아이씨. 근데 어쩌라고. 수술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남편 휴대폰에 알림음이 났고 남편의 휴대폰을 들어 뭔가를 보더니 피식 웃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인간이랑 내가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나 싶었습니다. 당신 내가 암이라는데 걱정도 안 돼? 나 수술하려면 보호자 있어야 돼. 남편인 당신이 와줘야 할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울분을 토해내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이 가시면 되잖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어떻게 안 걸렸다고 말을 해. 수술 잘 되면 그때 얘기할 거야. 당신 내 남편이잖아. 우리 가족이야. 우리가 남이야? 당신 정말 너무하다. 이혼하면 남 되겠지.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너 수술 받고 나면 얘기할게. 아직 투자금을 다 입금 못 받았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 이거 왜 이래, 씨. 알았어, 알았어. 뭐 수술 날짜 뭐 언제라고? 내가 마지막 토리는 할 테니까 수술 일주일 전에 다시 말해. 스케줄 조정하게. 그리고 국이 왜 이렇게 밍밍하냐? 다음에는 간 조절 좀 잘해. 나 피곤해서 들어가 잘게.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다 못해 악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지지고 볶고 3년이나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한 부부 사이인데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니까 서럽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해도 더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게도 남편은 제 수술 날짜에 병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친정엄마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만사 제쳐두고 병원에 함께 오셨습니다. 보람아, 진작에 엄마한테 말을 하지. 왜 이제서야 말을 해? 아버지는 남편을 찾으셨어요. 양서방 지금 어딨어? 와이프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콧배기도 안 보이고. 일 때문에 바쁜가 봐요. 오늘 오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보람이 네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양서방 그놈. 아, 참 마음에 안 들어. 보람아, 엄마 아빠가 밖에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수술 잘 받고 나와. 네, 아빠, 엄마. 나 괜찮을 거야. 저는 애써 담담하게 그렇게 말했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 보람이 잘하고 와.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인사를 하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약 1시간의 시간이 지나 저는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눈을 뜨니 저희 부모님이 저를 뚫어져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보람아, 정신이 들어? 네, 엄마. 지금 몇 시예요? 2시간 지났어. 보람아,
의사 선생님이 수술 아주 잘 됐대. 오늘 내일만 지켜보고 바로 퇴원할 수 있단다. 고생했어. 배고프지? 저는 친정엄마의 말을 듣고 속절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제 눈물을 닦아주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생전 울지 않던 씩씩한 우리 딸이 어쩌다가. 그 짧은 말 속에 저를 걱정하고 이해해주는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퇴원을 해서 신혼집으로 돌아갔어요. 친정엄마는 친정에서 좀 쉬다가 가라고 했지만 챙길 것도 있고 남편이 궁금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여보, 우준씨, 나왔어. 집에 들어갔는데 큰 캐리어가 5개나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놀란 마음에 안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정신없이 자기 옷을 꺼내서 캐리어에 담고 있더라고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야. 나 짐 싸고 있는 거 안 보여? 거기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짐을 왜 싸는데? 그리고 뭐? 이혼 서류? 봤더니 정말 침대 위에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보람아, 나 완전 인생 역전됐다. 어? 나 다니는 어페럴 회사 사장님한테 딸이 있었더라. 근데 딸이 노처녀더라고. 나보다 6살 많긴 한데 그게 뭐 대수야? 조금 꼬셨더니 처음에는 튕기다가 바로 넘어오더라. 보람이 너 날 위해서 뭐든 해줄 수 있다고 했지. 이혼하자. 배신감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욕심이 많은 건 알았는데 여자 등 쳐먹으면서 네 욕심 채우려고 했던 건 몰랐다. 네 야망 그거 다 헛거네. 거머리처럼 여잔데 붙어서 피만 쪽쪽 빨아먹는 너 같은 새끼가 뭐? 나 순순히 이혼 못해. 소송 가자. 그 회사 사장 딸은 무슨 죄야? 내가 네 실체 낱낱이 밝혀줄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방에 있던 화병들을 들어서 땅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이게 잔말이 맞네, 어? 뒤지기 싫으면 이혼 도장 곱게 찍어. 너 지도새도 모르게 없애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 말을 듣는데 남편은 정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람아, 잘 들어갔어? 아니 왜 연락이 없어? 아, 아빠. 아버지 목소리를 듣자마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졌고 아무 말도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너 울어?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너 그렇게 심하게 울면 안 돼. 아직 수술한 곳 아물지도 않았는데. 저는 오열하며 끄끄 소리를 내면서 겨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양서방이 저한테 이혼하자고 해요. 저 너무 억울해요. 뭐?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양서방이 자기 다니는 회사 딸 꼬셨다고 저한테 이혼 도장 안 찍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저 무섭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온몸이 떨려서. 뭐라고? 어떻게 우리 딸한테 그런 말을... 그 미친놈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 자식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어디야? 땡땡 어페럴이에요. 저 그 인간이 하는 말 다 녹음해놨어요. 혹시 몰라서. 사실 저는 집에 들어가서 캐리어가 여러 개 있는 것을 보고 혹시라도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휴대폰 녹음기를 켜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뭐? 땡땡 어페럴? 땡땡 어페럴이 맞아? 아빠가 생각하는 거기? 네, 거기 맞아요. 참 기가 막혀서. 양서방 그 자식이 그 집 막내딸 지은이를 꼬셨다는 말이지? 아빠가 사장딸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보람아, 너 녹음한 거 지금 바로 아빠한테 보내고 혹시 모르니까 방문가로 잠그고 있어. 아빠가 금방 갈게. 알았지? 알았어요. 빨리 오세요. 아빠 저 너무 무서워요.
얼마나 펑펑 소리내며 울었던지 수술하고 붙여놓은 밴드에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휴지로 그걸 쓱 닦고 문 밖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야, 김보람, 너 거기 들어가서 뭐하냐? 어? 빨리 안 나와, 이씨. 얼른 서류에 이혼도장 찍으라고. 버텨봐야 소용없다니까. 소송이니 뭐니 그런 거 할 생각 추워도 하지 마라, 어? 내가 너고 네 부모님이고 할 거 없이 아주 집안 풍비박산 낼 테니까. 남편의 윽박지르는 소리를 듣고 저는 움찔했습니다. 저는 괜찮지만 저 때문에 친정 부모님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가서 도장을 찍을까 고민이 됐지만 오시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은 아버지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을 대동하고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0분이 흘렀을까? 아파트 공동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조금 열어서 문틈 사이로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장인어른, 마침 잘 오셨네요. 보람이가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와서 좀 말려주세요. 자기가 한 짓은 전혀 관심도 없이 감히 저희 아버지에게 저를 말려달라고 하는 그 인간이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올라오시기로 했으니 저는 우선 안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야, 이제야 나오냐? 네 아빠 오기 전에 얼른 도장 찍어. 너 네 아빠 오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어? 뭐라고? 당신 미쳤어? 우리 가족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이 사이코의 짐승만도 못한 놈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의 눈이 순식간에 횟가닥 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바닥에 있던 유리 조각이 제 발에 밟혀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와 웬 남자 어르신 한 분이 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여길 왜... 남편은 제 멱살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풀었고 저는 기침을 해댔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시고 남편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너 이 자식이 내 딸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응? 아니 그게 아니라 사장님, 사장님이 저희 집을 어떻게 하시고 장인어른 어떻게 사장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그러자 저희 아버지와 함께 들어온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놈 수상하다 싶었는데 이 정도로 개판인 놈인 줄은 몰랐네.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저희 아버지와 사장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변명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그게 아닙니다. 저 이혼하고 지은 씨 만나려고 했어요. 지은 씨도 제 사정 다 알고 있었고요. 조용히 못해? 이 자식 너 사기죄로 고소 넣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여자한테 폭력을 써? 응? 내가 보람이 제 아빠랑 무슨 사이인 줄 알아? 알고 보니 아버지가 변리사로 일하시면서 친분을 맺은 분이 바로 남편이 피를 빨아먹으려고 했던 그 회사 사장님이었던 겁니다. 가끔씩 골프도 같이 치시던 사이라고 했습니다. 저놈이 우리 지은이를 깨워서 투자금 3억을 뜯어냈어. 그리고 지은이랑 결혼을 한 해 만에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도 아니고. 아이고 이 지옥불에 떨어져도 모자랄 놈아. 사제를 팍팍 찢어 갈기고도 모자랄 놈. 남편은 저와 아버지 그리고 사장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시피 하면서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저 사랑 없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은 씨에 대한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응? 오면서 네가 그 입으로 우리 딸에 관해 짓거린 소리 다 들었어. 뭐? 6살 많은 여자를 꼬셔서 뭐가 어쩌고 어째? 이런 흡혈귀 같은 놈아. 남편은 사장님의 불호령을 듣고 흠칫 놀라더니 저를 째려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아버지가 남편의 머리통을 후려 갈기셨어요. 내 딸 보면 뭐 어쩔 건데, 어? 이런 미친놈이... 남편은 또 눈깔이 돌아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온 집안의 가구를 부수면서 욕을 해댔습니다. 힘도 없는 놓친 애들이 지금 뭘 하는 거야?
그렇게 바라던 내 브랜드 런칭 코앞에 뒀는데. 김보람, 전현 때문에 다 망쳤어, 씨. 가만 안 둬, 씨. 한 손에 야구 방망이를 들고 가구를 부수다가 저를 향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망이를 내리치는 순간 현관문을 통해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거 내려놓으세요. 양호준 씨 맞으시죠? 상황 파악됐고 지금부터 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나오세요. 그거 놓고 나오시라고요. 경찰의 말에 그 미친놈은 천천히 야구 방망이를 내려놨습니다. 그걸 맞았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하늘이 도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그날 있던 일에 대해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땡땡 어페럴 사장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빠, 사장님, 제가 이런 꼴 보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저런 인간인 줄 알면서도 결혼했어요. 그러자 사장님께서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잘못 하나도 없어. 내가 너 결혼할 때 외국 출장 가느라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때 결혼식에 참석만 했어도 저놈을 미리 알았을 텐데. 저 미친놈이 문제지. 당한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저를 끌어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 보람아. 저런 놈은 감옥에 쳐넣어야 돼. 아빠가 이제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마. 그리고 사장님도 치를 떠시며 그 인간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민사소송도 진행하셨습니다. 저는 기운이 없었지만 힘을 내서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시는 부모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그 망나니 같은 놈은 구치소에 있으면서 법정에 수없이 나와야 했습니다. 수많은 재판이 있었고 저는 그 재판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어느 날은 사장님 쪽 증인으로 사장님 따님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약행에 대해 차분하게 쏟아내셨습니다. 저는 저 인간이 결혼한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 사람은 저를 철저히 이용하려고 했어요. 넘어간 저 스스로가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저런 인간이 벌을 받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겁니다. 부디 엄벌에 처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그 인간이 법정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진씨, 진씨, 내 마음은 진심이었어.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너 좋아하는 놈이 어딨다고. 야, 다 넘어왔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돼. 그놈은 분에 못 이겨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고 결국 법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장님 따님분은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정말 미안하게 됐어요. 저 소시오패스 미친놈이 그렇게 계략을 꾸미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가면을 쓰고 교묘하게 저한테 다가왔거든요. 저도 당해봐서 알아요. 전 괜찮아요. 지은 씨가 무슨 죄가 있어요. 지은 씨도 저도 아무 죄 없습니다. 다 털어내요, 우리. 그래요. 내가 언니죠. 스타일리스트 일을 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요. 그 후로 전 남편과 이혼 소송 끝에 저에게 위자료와 피해 보상금으로 총 5천만 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도 인정이 돼서 징역까지 살게 됐습니다. 1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다 나올 그 인간과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너무 적은 형량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 인간은 징역을 다 살고 나와도 패션 업계에 발도 못 들이게 됐습니다. 사장님께서 모든 조치를 취해두셨거든요. 업계에 그 인간에 대한 나쁜 소문들이 자자했습니다. 그 인간이 사회에 나와도 전과자로 기댈 곳 없이 살아간다는 점은 후련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지난 싸움을 마친 후에 저는 한동안 넋을 놓고 지냈습니다. 얼마나 에너지를 썼는지
진이 다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아까워서 저는 기운을 차렸어요. 제 미뤄뒀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생각이었습니다. 신혼집을 팔고 다시 친정으로 들어가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으로 인해 미뤄뒀던 제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 남편이 사기를 친 사장님과 사장님 딸 지은 언니가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아버지끼리도 딸들끼리도 가깝게 지내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일이라는 걸 간절히 깨달았어요. 보람아, 잘 되고 있지? 너 언니 인맥 어마어마한 거 알지? 패션 업계든 연예계든 필요한 사람이나 일 있으면 언니한테 다 말해. 와, 우리 언니 든든하다. 고마워요, 언니. 근데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역시 멋지네, 내 동생. 언니가 응원할게. 아버지들은 전처럼 같이 골프를 치러 다니셨습니다. 두 분의 인연을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께서 변리사로 일을 하시면서 사장님 회사 디자인을 미리 빼돌려서 판매한 업체에게 상표권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도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저는 본인의 성공을 위해 살인도 저지를 수 있었던 전 남편과의 악연을 통해서 새롭게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목표를 상기하면서 제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매거진 화보 촬영에 한 컷 정도 참여했어요. 하지만 제 실력을 인정받고 시간이 갈수록 입소문이 번져서 저는 연예계 시작해서 많은 유명인들의 스타일리스트로 일하게 됐습니다. 제가 밑에서 일했던 실장님께서 저에게 격려를 해주셨어요. 요즘 보람씨 잘한다고 다들 칭찬 일색이야. 잘해 아주. 실장님 밑에서 많이 배웠죠. 더 잘하려고요. 그래, 나보다 더 유명한 스타일리스트 한번 대봐. 그 말에 저도 실장님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3년 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떠오르는 신규 브랜드의 사장으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브랜드 화보 촬영 스타일리스트로 참여했다가 만났습니다. 저는 남자라면 치가 떨렸는데 그 사람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와 줬습니다. 보람씨, 저는 보람씨가 마음을 열 때까지 언제고 기다릴 겁니다. 너무 부담되나? 마음 안 열어도 돼요. 제가 보람씨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변치 않으면 되죠. 그 말에 저는 슬며시 웃음이 나고 어깨에서도 미담만 들리고 평판이 좋았던 그 사람에게 조금씩 다가가서 연애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감옥에서 출소한 전 남편이 패션 업계에 되돌아오려고 애를 썼지만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듣는 말로는 동대문 야시장에서 사입 삼촌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자식이 어떻게 살든 제 알 바 아니지만 나쁜 짓 저지르고 잘 살고 있었으면 제가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허세만 가득했던 그 인간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지내고 있다는 게 조금은 후련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한 남자와 5월에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온 것만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제 기억과 마음속에 구겨넣었던 채 풀리지 못한 안감을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 악연을 만나고 있다면 꼭 그 악연을 정리하고 좋은 인연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세요.